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서울대학교 유리교육과 정창우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창우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있는 정창우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 과장을 맡게 되면서 나름의 계획을 다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 예정 되었던 것보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새로 그냥 지금 이제 바뀐 상황에 맞추어서 종합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그 질문들을 갖다가 제가 쭉 다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련자 각자 한 두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 질문당 가능하면 2분 내에 이렇게 답을 해주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나가는 것일까 싶고요. 최대한 그 시간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뭐 생각이나 혹은 이제 뭔가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은주 교수님께 그 질문이 들어온 중에서 한 4개, 5개 정도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을 뽑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여론 조작,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 이런 것은 특히 선거철이 되게 되면 선거 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소통이 잘 안 되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공론 자체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점인데 시민으로서 그러면 이런 허위 조작 정보, 이런 여론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거짓 정보에 대해서 뭔가 위협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정보가 가지고 오게 될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인식 이거 중요한데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소율감, 효능감을 갖다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효능감을 기르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이제 허위 조작 정보, 이게 이제 여론 조작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었을 때 사실은 이게 허위 조작 정보가 특히 또 헤이트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죠. 혐오 발언, 증오 발언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대통령 후보가 이제 특정 이민자 집단들이 뭐 여러분들 반려동물 잡아먹는다 이런 허위 정보를 유포를 해가지고 해당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소란을 겪는, 그다음에 위협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그럼 누가 왜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퍼뜨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이제 관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는 어텐션 이코노미라는 말을 씁니다. 주목 경제라고 해서 조회수에 따라서 수입이 생기고 뭐 풍선 받으면은 그게 수입이 되고, 자, 이런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또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포스트 트루th 말씀도 하셨는데 사람들이 솔깃해서 들음직함, 그런 정보들, 사실 그런 내용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퍼뜨려도 그걸로 조회수 높일 수 있고 구독자 늘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그 무릅쓰고라도 할 만한 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아니면 듣지 않는, 사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행사해 주시는 게 그게 소극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들릴지는 모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사실 정보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게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 허위 정보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짜 뉴스란 말은 언론학자로서는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이건 문제다라는 게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쓰는 부분도 없지는 않는데요. 가짜 뉴스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언론에 대한 그 저널리즘에 대한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저희가 깔려있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가짜인 이상 그건 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짜 뉴스라는 말 자체가 모순 형용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은 사실 언론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경우는 훨씬 적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들 그게 아니라 대부분 요새 개인화된 채널들, 온라인 커뮤니티,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막 확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본의 아니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또 야 너 이거 들어봤어 하고 퍼나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위협을 증폭시키는데 참여하고 기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하는 듣지 않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는 사실 그런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거나 댓글이 달리거나 할 때 반박하는 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공신력 있는 정보하고 연동을 시켜서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들 반박하는 자료들을 제시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역할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너무 말이 또 많아지고 있죠. 이 정도로 이제 첫 번째는 하지만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논의를 할 때 저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가짜뉴스, 허위 정보는 나랑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거 역시도 아까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오른쪽이다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는 그 딱지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 정보에 굉장히 쉽게 갖다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정보를 사회적으로 유통시키는데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자기 성찰 이런 자세가 항상 필요하고 요새 정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TMI란 말도 쓰고 뭐 정보 부하라는 말도 쓰고 그런 와중에 또 포모라는 말 들어보셨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놓치는 건 없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진득하게 잠깐 멈춰 서서 이게 맞는 말인지 숙고하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정보 환경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정보에 속아 넘어가기도 쉽고 생각 없이 잘못된 정보를 또 전달하기도 쉬운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잠깐 좀 멈춰서 생각하는 연습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의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이제 그 아까 역지사지 토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효능감을 높이는 부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은 교육 현장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은 잠깐 휴면 상태에 들어갔지만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SN 팩트체크 센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청소년을 위한 팩트체크 센터 이런 교육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 오늘 강의한 내용 같은 그런 뭐 확증 편향의 문제라든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지적인 한계라든가 편향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럼으로써 보다 좀 똑똑한 그다음에 생각하는 정보 소비자가 되는 훈련을 시켜주고 실제로 허위 정보들 사례들을 가지고 팩트 체킹을 해보는 그런 트레이닝 연습 같은 것들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 스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가짐,
자세, 태도 거기에 핵심은 이제 지적인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정보를 들었을 때 덥석 이걸 받아들이는 부분이 위험한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무비판적으로 거부하고 허위 조작 정보라고 딱지를 붙이는 그런 성향이 문제인 건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지적인 겸손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릴 수도 있다. 거꾸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를 교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바를 항상 유동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실 그게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거든요. 과학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효능감이 길러줄 때 있어서 무슨 3주짜리 코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듣게 되면 효능감이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좀 장기적으로 이제 마인드셋의 문제, 그 태도의 문제, 그 정보를 대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이제 그런 자세 이런 부분으로 교육 과정에서 통합이 되어서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민 교육의 일부로 간주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아쉽습니다. 이어서 장대익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주지만 정작 온라인 세상은 부모와의 불통을 초래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도 호주처럼 SNS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여기 조나탄 하이트가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에서 실제 이런 말을 하죠. 청소년들에게 SNS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 규제 법안 이런 걸 갖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실제로 한 바 있는데요.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불안 세대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생각해볼 게 많았던 책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랑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책의 결론은 조금 극단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령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16세인가요? 16세 이후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으로 그걸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이 SNS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반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하는 그 일종의 증거 기반의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거와 비슷한 연구는 없습니다만 그런 인과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조금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지를 하게 되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데 그래서 실제로 금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좀 스크린 타임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스마트폰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하지만 적게 쓰는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을 적게 썼을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시간에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런 연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덜 쓰게 만들 것인가? 이 유인책들을 잘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금지했을 때는 아마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잖아요. 막 어디다 스마트폰 열쇠로 넣어놓고 열쇠를 잡아놨는데 그 열쇠를 망치로 쳐가지고 다시 스마트폰을 중독인데요. 사실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쓰지 못하게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그 연결이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중에 되게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 테크의 잘못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한 스크롤을 만들고 좋아요 버튼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 그 개발자들이죠. 후회하는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한 스크롤을 만들어서 어텐션을 계속하도록 회사는 돈을 벌었지만 사실 이게 좋은 거였나? 사람들 더 중독되게 만들고 계속 보게 만들고 그 관종이 되게 만들고, 이거는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아주 초사회성을 뭐랄까요, 갈취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활용하는 걸 넘어서서 갈취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뒷편에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 설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과 기술의 어떤 진화가 같이 맞물려서 작동하는 현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빅테크 기업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국가적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기술의 궤적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냥 우리가 시간을 제한하거나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좀 됩니다. 사실 또 다른 질문자께서 내년부터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학생들의 정신건강상의 어떤 그런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잘 내려서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외에 또 이제 그 장재익 교수님한테 저번 질문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소개를 드리면, 하이트를 많이 읽어보셨는가 봐요. 조나산 하이트는 불안 세대가, 이 분이 쓴 불안 세대를 아직 못 읽어봤지만 이분이 쓴 나쁜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가 봐요. 이 나쁜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너무 애들에게 상실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매몰되면 애들의 어떤 그런 애들 망치게 된다, 그걸 망치게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갖다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나쁜 교육을 읽으면서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놀이를 많이 하면 사회 정서적인 영향이 커져서 이후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지요. 방안은 단순한데 우리 사회는 이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 당국에 놀이 시간을 더 늘려주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시간표에 아예 놀이 시간을 따로 두거나 동아리 시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되겠지요. 이처럼 뭔가 제도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놀이부터 얘기를 해보면 그 청소년기에 뇌가 가장 유연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걸 학습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적으로 가장 활발합니다. 신체적으로 발달이 가장 빠르게 되고,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교실에 아이들을 가두고 문제집만 풀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외계 생명체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 보면은 얘네들 아동 학대하고 있는데, 인간 학대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학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서 너무 그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인간의 발달의 과정을 보면 진짜 어이없는 정책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초등학교는 시간이 많아요. 입시가 덜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더 놀게 해야 되고요. 더 팀 스포츠 많이 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뇌 발달면에서도 막 고속도로가 막 정비되는 그 시기에 막 꼬이게 돼요. 신체도 되게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인간의 본성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그것을 역행하는 제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뭔가 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 아까 그 디지털 교과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디지털 교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할 수 없는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서 충분히 균형 잡힌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온라인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더 그 가상 공간에 더 과소한 그런 개입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현실 세계에 대한 더 과잉 보호를 한다. 이게 저널하이트의 일종의 해법인데 그 일들을 더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우리 오프라인의 활동을 더 많이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 와 계신데 이 부분은 정말 빨리 저는 사실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다 키웠어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의 개인적인 건 없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똑같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구나. 이 틀에서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근데 저는 이게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에 대한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관찰과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 이런 식으로 키워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빨리 바뀌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담 하나 해보자면 사실은 놀이를 수능 과목에 넣으면 놀이가 엄청 활성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기 대치동에 놀이 학원이 생길 것이고요. 공감력을 기르게 주려는 공감 학원이 생길 것. 우리가 입시랑 연동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 고리를 어떻게 끄는 것인가가 정말 우리한테 너무너무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여기 재단에서 보니까 이게 강연자분 선정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종의 정책 제안을 하시는데 저 끝에 장학관님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나중에 또 제 좋은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좀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김현수 교장님이시자 교수님이신데 제가 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교장님께는 사실 장대희 교수님 강연 내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교수님께 드리는 게 보다 적절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스마트폰 이용 증가가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사실 또 연결되는 질문이라서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들의 정신건강 위기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또한 궁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스마트폰이 지금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부분은 오늘 많이 거론된 조나단 화이트의 불안 세대 책 앞부분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전 세계 아이들이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 영어권 나라와 OECD 가입한 나라들의 청소년들의 정신 상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저자가 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따져볼 때 전체가 다 나빠졌는데 나라마다 경제 사정도 다르고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교육제도도 다른데 다 같이 나빠졌다고 할 때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공통점 한 가지를 찾는다면 뭘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게 현재 학자들이 볼 때는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사실 2007년 스마트폰 나오고 2010년 페이스북을 포함한 여러 소셜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OTT가 코로나 이전에 확산되고 하는 이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인 여러 상황을 추적해 본 결과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주의력에 문제가 생기고 전두엽 활동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고요. 저희 나라도 사실 종단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대학교 팀에서 아주 확정적으로 뭐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지만 지난 한 5년 이상 그 영유아기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한 5년 뒤에 그래서 학동기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들에 관한 한 300여 명의 종단 연구를 보면 2살 이하 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번 발표가 됐어요. 더 많은 이제 연구 과제와 더 긴 시간의 종단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 이제 학자들이 인과관계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상관관계로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빠진 이 상황에서 또 공통 요인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근거는 스마트폰 사용이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조나단 화이트가 하고 있고 또 사실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학생들이 왜 더 나빠졌는가 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요. 여학생들의 정서적인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도 다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또 여학생들과 남학생들과 경쟁에서 여학생들이 느끼는 경쟁에 대한 부담이 더 높은 것도 현재 작용하고 또 세 번째로 딥페이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전한 것과 관련된 위기나 협박이 남자들의 세계보다 여성들의 세계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안전한 사회라는 측면에서도 여성들은 이제 훨씬 더 걱정하게 되는데 아주 짧게만 최근에 제가 경험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딥페이크가 다른 신체의 몸과 어떤 다른 사람들의 몸을 합성해서 그게 어떤 성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아주 단순한 딥페이크로만 치더라도 이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의 뒤에서 사진을 찍으면 다 겁이 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얘네들이 활용할 수 있다. 또 활용한 사실 사건도 있었잖아요. 서울대 사건, 무슨 사건. 그러니까 사실 여학생들은 카메라를 남학생이 찍는 것만 해도 자신의 신체가 활용될 것에 관한 공포가 있다. 이런 측면이 이제 하나 크게 작용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인스타가 33개 주가 미국의 33개 주, 또 영국 정부 이런 데에서 인스타를 현재 소송하고 고소를 해서 인스타 회사 자체가 메타라는 회사 자체가 아까 우리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사회적 압력으로 사용 시간 1시간마다 알람 울리고 청소년들은 우리 셧다운 하듯이 몇 시간 이상 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회사 자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미 미국은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들이 인스타를 만들면 사용 시간 1시간마다 알람 울리고 청소년의 계정은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될 만큼 큰 이제 회사 정책을 사회적 압력으로 이제 바꾼 건데 그 인스타그램이 미친 이제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은 여학생들이 우울해지는데 왜 우울해지냐 인스타를 보는데 인스타에 나는 안 갔는데 걔는 어디 갔고 나는 못 샀는데 쟤는 샀고 나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쟤는 호텔에 가서 먹고 이러면서 이제
여학생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박탈감의 경험을 장시간 하게 하는 매체가 바로 인스타그램이다. 사실 우리나라 여학생들도 그렇거든요. 망고시루라고 제가 상담하는 여학생이 엄마랑 맨날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대전 성심당 가서 망고시루를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데 이 나쁜 엄마가 이걸 같이 안 가준다. 왜 같이 가져야 되냐면 그 새벽에 가서 줄을 서야 되거든요. 줄을 4시 반부터 쓴다고 하는데 엄마가 대전 성심당 앞에 호텔에서 하룻밤 같이 자주고 새벽 4시 손잡고 나가서 그때부터 줄 서서 6시 반에 150개 망고시루가 매진된다는데 얘의 꿈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순간 나는 핵인싸가 된다. 이걸 해줘서 내 인기가 올라가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아이는 사실 망고시루를 먹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목표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순간 자기가 유일한 자기 학교에서 갔다 와서 인스타 올리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이런 작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이래서 이제 부모하고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걸 못하는 애들은 다 열등감 느낀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 체계를 만드는데 인스타의 그런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 주로 여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관한 영향으로도 인스타그램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우울감, 불안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포모 증후군, 나만 혹시 애들이 다 스투시를 입었어요. 스투시 입은 사진 다 올려요. 나만 스투시가 없으면 스투시가 없는 게 주고 싶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위 말하는 밈을 만들고 유행을 만드는데 인스타그램이 크게 작동하고 때로는 인스타가 그 회사랑 스투시 회사랑 협력적으로 스투시가 더 돌도록 알고리즘을 개조해서 업체랑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에게 큰 감정적 상처를 줘서 이런 요인들이 이제 작동을 해서 여학생들이 더 소셜 미디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시절보다 사회적 비교로 인한 고통을 현재 많이 당하는 것이 현재 10대 여성들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진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예, 너무 설명 잘해주셨는데 조금 보태면은 일단 이게 스마트폰이 원인이냐 아니면 뭐 그냥 상관관계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통계는 다 원인지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통제 집단과 실제로 스마트폰을 뭐 1시간 사용하게 해주고 혹은 아예 금지시켜주고 라고 하는 그 여러 집단들을 실험군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6개월, 1년 동안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스마트폰을 덜 사용한 그 집단일수록 스트레스가 더 덜하고 비교도 덜하고 우울감도 덜하고 이런 이제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을 그러니까 행동 실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원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통계는 없지만 어쨌든 아까 종단 연구 있다고 하니까 좀 보고 싶긴 한데요. 원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성이 그 여자아이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남자아이들이 더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포르노와 게임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여성들은 인스타그램에 취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좀 취약의 포인트가 다를 뿐 취약함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별로 파퓰러한 의견은 아닐 것 같기는 하나 여기서 미디어 연구자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소셜미디어, SNS, 심지어는 스마트폰 마치 이게 단일한 어떤 활동인 것처럼 지금 논의를 하는 거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사람이 거기서 어떤 활동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론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특수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 시기에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대면으로 만나고 여행 가고 밥 같이 먹고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과거에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 여행했던 부분 만나서 놀았던 사진들 보면서 이제 노스텔직 소셜미디어 이용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회상적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외로움을 조금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연결감 이런 부분들을 증진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했거든요. 제가 한 연구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디지털 기기에 항상 연결이 돼 있고 그걸 통해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점을 제가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하고 관련해서는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스마트폰 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거 하지 마라라는 부분보다는 어쩌면 거기에 더해서 아까 위험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거 위험에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그럼 뭐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미디어 연구자들 중에는 미디어 프리스크립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약 처방 내려주잖아요. 이거 몇 알 먹으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소셜미디어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세요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소위 유데모닉 미디어 유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재미냐 의미냐 이런 부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근데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을 도와주는 젊은 여성의 사진 뭐 이런 부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막 돌아다닐 때 그걸 접하면 정말 그 인류애가 생솟는 걸 느끼거든요. 아, 그렇지. 약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같은 그런 계기, 각성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기 어떤 메시지, 망고시로 사진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런 아름다운 따뜻한 느낌을 주는 사진을 올릴 것이냐, 사실 이건 우리의 판단이고 결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한번 그런 사진 보잖아요. 그럼 우리 알고리즘은 그런 사진 계속 갖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가짜뉴스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 이제 허위 조작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선전선동하는 유튜브 보기 시작하면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 채널도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고 하여튼 우리가 알고리즘 위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되는 부분 사실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게 이제 효능감 증진이 되겠죠. 다른 곳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지는 않았는데요. 이 교수님 세 분은 지금부터 마이크를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장학관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 수업, 특히나 논쟁이 여지가 있는 그런 토론 수업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특히나 LGBTQ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토론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게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주제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보셨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위점 중에 어떤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부정한다거나 보편적 가치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위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사실 사회 현안이라는 게 이게 답이 그러니까 거의 가치가 두 가지 가치가 같이 공존했을 때 이제 논쟁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편적 가치를 건드리는 그런 거는 논쟁으로서 주제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연수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만들어 나가면 선생님들이 깨닫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하다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지점에서 이제 위험할 수 있고 우리가 되게 금기를 깬다는 게 되게 두려움이 있기는 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막 급진적으로 막 그러지는 않고요. 아이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익숙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좀 나랑 먼 이야기도
그 예전에 들었던 거지 상상 공동체라는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나와 좀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석성을 구성하기 노력하고 있고 올해 지금 신화교재가 나오는데 그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약속을